도가와 가문과 도요토미 가문은 왜 전쟁을 했을까요? 일본 전국시대의 세키가와라 전투만큼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전쟁이 에도와 오사카의 전쟁인데요. 뛰어난 무장임과 동시에 지성적이기까지 했던 이에야스가 굳이 오사카의 히데요리와 전쟁을 해야만 했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세키가와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었던 히데요리 모자를 살려주고 오사카성에서 살게 했던 이에야스를 기억한다면 이 궁금증은 더욱 커지는데요. 이에야스는 오사카성을 남겨두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손녀인 세니메를 히데요리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합니다. 세니메는 히데타다의 딸이었으니 이에야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인데요. 그곳에 시집 보내고 손녀 사이가 되는 히데요리를 죽일지도 모르는 전쟁을 굳이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소설에서 이에야스는 상당히 미화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다른 여러 기록문에서도 그는 오사카와의 전쟁을 원치 않았던 인물로 나옵니다. 세키가와라의 성전 이후에 전국 제1의 실력자로 부상한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정치 일선에서도 물러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64살의 나이에 쇼군 자리를 삼남 히데타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어릴 때 인질로 있었던 순푸에 주로 머물죠. 히데타다는 아버지의 든든한 뒷받침에 힘을 얻으며 본격적인 에도 막부를 열어나가게 되고요. 노부나가가 밑거름을 뿌리고 히데요시가 나무를 심은 마당에서 이에야스는 열매를 풍성하게 얻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데요. 그래서 그는 좋은 정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일본을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바치지요. 오고시오는 쇼군 자리를 물러난 후 자식에게 그 자리를 물려준 우리나라로 치면 상한 같은 자리인데요. 그런 막강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공부를 합니다. 히야시도 슌이라는 20대 청년은 유학자였는데요. 그에게 거의 날마다 강의를 듣고 논어를 배우고 그랬습니다. 타고난 성실성과 진실함을 가진 정치가요 무장인 그는 나중에 자신이 먹을 약까지 자기 스스로 처방해서 먹을 만큼 매사에 학구적이었죠. 칼을 감정하는 장인이며 예술가인 호나미 코에츠를 가까이 하며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텐카이 선인과도 교우를 이어갔지요. 학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전쟁의 살상을 좋아할까요? 만년에 그는 학구파에다 종교인까지 되어서 연부를 필사까지 하는 열정을 보였죠. 모범적이고 선량한 히데타다의 시대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며 경제정책에 매진하던 그는 나이 70을 넘기자 마음 한편 이미 극락정토에 도달한 것처럼 편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히데요리 모자가 사는 오사카성은 여자들의 장난감 놀이터처럼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귀족 집안의 딸이었던 요도기미는 사치와 허영이 몸에 밴 데다 냉철하지 못한 성품이었고 정치적인 감각에 뛰어나기는커녕 쾌락에 빠져있는 엄탕한 기질의 여자였죠. 히데요리를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어머니가 쇼에이니 부인, 오쿠라 부인, 아에바 부인 등을 측근으로 두고 희낙낙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녀는 늘 북을 치며 술을 마시고 세상이 모두 알고 있는 정부 오노 하루나가와 정사를 즐기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이런데도 히데요리는 약간 곤보이긴 해도 키가 훤칠하고 칼도 잘 쏘는 데다 무장으로서의 기량도 수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히데요시를 전혀 닮지 않아 아버지가 딴 사람일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역시 히데요시의 씨는 다르다, 기량이 남다르다라고 했다는데요. 몰락하긴 해도 워낙 외가 쪽이 출중한 귀족 집안이었던지라 타고난 기량이 그쪽을 닮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데요리에겐 카타기리 카츠모도라는 시세이가 딸려있었고 7장수라고 불리는 쟁쟁한 가신그룹이 딸려있긴 했지만
변덕이 심했던 요도기미가 어느 하루나가랑 밤낮으로 놀아나느라고 정신을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생모 히데요시의 본처 코다이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사사건건 터집을 잡으며 히스테리를 부려대니 모두들 말 한마디조차 못해 전전긍긍했다고 하지요. 오사카와 에도 사이에서 화해와 공존을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던 가토 기요마사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기양해버릴 지경이니까요. 이에야스는 애초에 히데요시의 요원도 있었고 아직은 히데요리 편을 드는 다이묘들이 많았던 현실을 직시하고 공존과 하해를 위해 애썼다는 기록이 소설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고요제이 천황이 왕위를 양해하던 날 상경한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와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소녀 사위인 그를 보며 깊은 호의를 보이고 동행했던 카츠모토와 기요마사는 감격의 눈물까지만 보일 정도였건만 그들이 오사카로 귀향한 후 요도기미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코다이인이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길길이 뛰며 부들거리죠. 코다이인은 히데요시의 본처로 이미 불교에 기이하였고 히데요리에겐 법적인 생모였으므로 반가움에 달려간 상태인데 말이죠. 오사카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든 건 요도기미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일본을 이에야스의 타고난 경제정책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들어온 배들이 남만이니 홍모니 해가며 패를 가르며 세력 다툼을 벌리죠. 남만이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지를 말하는데요. 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홍모이는 영국 네덜란드를 말하는데요. 구교 즉 천주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구교 신교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전쟁도 불사할 태세라서 이에야스의 경제정책이 혼란을 겪을 정도였죠. 이에야스는 사실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종교는 종교 철저하게 분리하려 했지만 홍모인 남만인들은 종교에 매달려 어느 곳을 무대로 해야 자신들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일본을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지경이었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온 배들은 신교를 숭상하며 이에야스를 배경 세력으로 붙들고 싶어 하는가 하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배들은 천주교를 숭상하며 히데요리를 신의 아들이니 운운하며 배경 세력으로 찍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 천주교 신자들은 모두들 오사카성으로 꾸역꾸역 모이게 된 거지요. 국내에선 이미 실권을 장악하고 에도 막부를 열어가고 있지만 갈등이 해외의 종교 세력으로 비화한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진다는 걸 이에야스는 알고 있었죠. 이런 와중에 오쿠브 나가야스의 연판장 얘기까지 돌고 거기 서명한 인물이 히데요리며 여섯째 아들 타다테루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 판이니 쇼군 히데타다는 물론 그 권력들은 모두 신경이 곤두서는데요. 에도 막부에서는 히데요리가 일개 다이묘로 전락하긴 했지만 엄연히 히데요시의 후계자로 남아서 오사카성을 점령하고 있는 이상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에다 외국의 종교 세력까지 합세한다면 예산일이 아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터져나오지요. 뿐입니까? 이미 전국시대는 끝났지만 무사 곧 사무라이들은 낭인이 되어 떠돌다가 오사카로 물밀듯이 밀려들어갔지요. 당시의 사무라이들은 사실 직업 군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이 계속될 때는 돈도 받아가며 싸움에 매진했던 그들이지만 전쟁 없는 평화가 10년 이상 계속되자 한마디로 미쳐나갈 지경이 된 거지요. 싸워야 공을 세우고 출세라도 하지. 전쟁이 사라진 세상에서 무사들은 그 존재 가치가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기가 막힌 거지요. 그렇게 되자 그들은 전쟁을 부추기는 온갖 말을 만들어내고 상대방 곧 도쿠가와 측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일삼지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 도요토미 가문을
빨리 오사카 성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도쿠가와 가문의 일각에서도 노골적으로 그런 주장이 나오고 그 말들을 앉아서 듣고 있는 이에야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금광개발로 도쿠가와 가문의 부를 축축시키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온갖 어리석은 짓을 감행하였던 말썽꾸러기 나가야스가 내경색으로 죽고 나서 연판장 사건을 알게 된 이에야스는 일이 더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측근들에게 일이 간단하게 수습되도록 지시를 하죠. 도요토미 가문을 오사카성에서 나가게 하려는 계획을 그 후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히데요시 권력의 상징 같은 오사카를 비우고 히데요리를 다른 성으로 내보낸 후 차라리 요도기미를 자신의 성에다 인질로 잡기를 원했던 이에야스의 바람은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사카의 행정을 도맡았던 카츠모토의 성실하고 절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시작부터 되지 못한 채 삐걱거립니다. 요도기미의 변덕도 변덕이지만 그의 정부 오노 하루나가의 오기가 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가신으로서의 자신은 사라지고 요도기미의 정부로서의 역할만이 부각되는 게 분통이 터졌던 그는 남자로서 무장으로서 측근 가신으로서 자존심이라는 것에 목을 매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벽에 머리 송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도 감정적인 요도기미에게 불을 질러가며 자신의 위치에 의미가 부여되길 바라는 그는 마침내 오사카성의 권력을 손아귀에 움켜쥐는 오기를 발휘합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히데요리와 요도기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오노 하루나가에게 매달리며 모든 특권을 부여하지요. 이런 와중에 종명 사건이 터지지요. 요도기미가 절에 황금을 쏟아부은 끝에 완성된 불상을 개안공양이란 축제로 마무리하며 히데요시의 17주기까지 겸해서 치르기로 계획한 오사카성에선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범종의 이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국가안강 군신풍락이란 이름이 도쿠가와 집안을 저주하고 도요토미 가문의 번영을 꾀하는 숨은 뜻이 있다고 터집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그릇이 크고 대범한 이에야스는 경거망동하지 않는 치밀함을 가진 지도자였지만 이때만큼은 온몸을 떨며 분노하지요. 그리고는 행사 연기를 명령하지요. 오사카는 발칵 뒤집히고 사실 오사카의 사카에는 그때쯤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인파 수십만 명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죠. 도쿠가와의 근심은 사실 이 인파가 몰려온다는 데 있었죠. 대중의 무리라는 건 사실 어떤 권력이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대상이죠. 자칫 선동이라도 당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엄청난 전력이 있는 도쿠가와 가에서 무슨 걱정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행사의 무대가 오사카이고 에도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미리부터 오사카 주위를 첩첩이 둘러싸고 호들갑을 떨 수는 없는 거지요. 예컨대 그들은 오사카 쪽에 엄청난 군중의 모임 자체가 싫었던 거죠. 결국 5대 종단의 그 성녀들이 모여서 종명에 대한 그 토론이 이어지고 이건 명백하게 도쿠가와가를 모욕하고 도요토미가를 가시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바람에 행사는 하루 전에 중단이 되는데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생각한 오사카 측은 분노하며 전쟁 준비를 하게 되지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전력면에선 도쿠가와 측이 절대 우세하지만 인간이란 게 꼭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동안 쌓이고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결국 양측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양쪽을 쫓아다니며 화해시키고자 했던 카츠모토는 오사카 측으로부터 이에야스의 첩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가소를 데리고 낙향을 하고요. 조금 뒤의 일이지만요. 오사카를 지키는 거목처럼 버티고 있었던 가등청정도 진작의 낙향에 죽고 없습니다. 뿐인가요? 사나다 마사유키, 오리오 요사하루, 오사카의 거목들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에야스는 결국 신부기자 히데타다의 무술사범인 무네노리에게 전쟁 발발 시 센히메와 히데요리 모자를 은밀히 살려낼 것을 부탁하고 무네노리는 사촌형 신주로 토요마사를 찾아가서 이에야스의 밀명을 전하죠. 무력으로 이리떼의 울부짖음을 잠재우고 도요토미의 실책이었던 조선 침략의 후유증도 수습했으며 국내 분교도 새끼가라세 종식시켰건만 그리고 나선 교학의 수립, 무역에 의한 부국제, 계급제도에 의한 민치의 균형 이 모든 면에서 업적을 올렸고 질서 위에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감탄할 정도로 새로운 국가 건설에 성공했던 이에야스에게는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불패의 경지에 선 자의 장엄한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작가는 소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그래도 70노구를 이끌고 전장의 그 진두지휘를 결심합니다. 오사카는 어땠을까요? 히데요리에게 전쟁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죠. 오사카성 자체가 오래전부터 전쟁을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전쟁이란 몇 사람의 의지만으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도쿠가와로부터 등을 돌린 수많은 낭인무사들과 다이묘들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런 그들을 단호하게 억누르며 정치력을 이어간 리드가 전무한 상태에서 전쟁은 어쩌면 필연 이상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전쟁의 성패를 떠나 오사카의 광기라고나 할까 여기에 이끌려 뻔한 결과를 향해 걸어가는 거지요. 어쩌면 전쟁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허무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불장난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이미 운명지어지며 진행되어지는 일들은 결국 일어나고야 말며 전쟁이든지 불운이든지 지나가야 할 일은 지나가야 끝이 난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시작되고 이에야스는 여러 명의 가게무시아 즉 자신의 모습으로 위장한 대리역도 여러 명 만들어 놓고 선푸성 수비는 아들 요리후사에게 맡겼고 타다테루 요시모시 요리노부 모두들에게 역할을 맡긴 후 노구를 이끌고 앞에서 진두지휘까지 하지요. 이때도 후계자이며 쇼군인 히데타다에게 에도를 떠나지 말고 성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하는 이에야스의 애끓는 부정은 독자의 마음을 여러 번 울립니다. 강한 군대와 약한 군대 사이에서 약한 군대를 외면할 수 없다는 연민에 끌리고 인간적인 눈물을 가졌던 유키무라. 병법의 달인인 그도 오사카로 입성하고 히데요시와의 인연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백전 노장들이 속속 입성한 오사카. 아무리 그래도 결코 만만치만 않았던 오사카와 이에야스의 싸움은 횟수로 약 2년 가까이 끌었죠. 마츠다이라 타다나오, 마츠다이라 타다테루, 혼도 타다마사, 나오타카, 사카키바라 야스카처, 마에다 토시천에, 다테 마사무네, 호소코와 타다오키, 우에스기 카게카처, 이사노,
나가키라 사타케 요시노부 토도 타다 타카토라 쿠로다 나카마사 모리 히덴나리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도쿠가와 가문에서 싸웠고 오사카에선 오노 하루나가 형제 기무라 시게나리 하야미 모리하사 스스키다 카네스케 고토 모토츠구 초소카베 모리치카 모리 카츠나가 반 나오유키 아카시 마사노부 아오키 카즈시게 이코마 마사즈미 등 장수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지만 전력은 이에야스 쪽이 막강했죠. 잘 준비된 군대였으니까요. 겨울 전투, 여름 전투 두 번의 전투에서 이에야스 쪽은 20만 명, 15만 명인데 비해 오사카에선 10만, 5만 명이 싸웠죠. 사무라이 중에 사무라이였던 유키무라는 오합지조를 모아놓고 훈련을 거듭했고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했었지만 에도 쪽에서 쏜 그 조총에 맞아 전사하고 예상대로 오사카의 참패로 전쟁은 끝이 나죠. 오다 우라쿠는 일찌감치 도쿠가와 쪽으로 슬쩍 몸을 옮기고 카츠모토는 고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자살을 하죠. 신주로 토요마사는 그 세니메를 성 밖으로 피신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요도기미 모자를 구하는 데는 실패했고 결국 폐색이 짙어진 성 안에선 오노 하루나가 일족과 요도기미 모자 가신들과 척건들 수십 명이 함께 할복하는 것으로 오사카의 비극은 끝이 납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이에야스는 가시섬이 미어지는 탄식 속에서 말문을 닫았다고 소설은 말합니다. 전쟁엔 승리했고 썩은 종기를 도려내듯 상처를 드러냈지만 수많은 사람을 살상한 곳에서 승리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오사카성은 에도 막부의 관리하에 지금까지도 그 위용을 드러내며 한때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음을 자랑하지만 지금도 성 앞에 서면 알 수 없는 괴이한 요기를 느끼게 한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 역시 좀 많이 늦어서 죄송한 마음